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벤틀리 신형 플라잉 스퍼입니다. 현행 플라잉 스퍼는 3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대비 초기와 비교하면 차명이라든가 포지션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현행 모델은 데뷔 이후에 가장 변화가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1세대와 2세대는 D1 플랫폼을 공유를 했지만 현행 모델은 포르쉐 파나메라와 같은 MSB 플랫폼을 공유를 합니다. 참고로 밀산이 단종이 되면서 플라잉 스퍼가 벤틀리의 유일한 세단이 됐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W12와 8기통 그리고 하이브리드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차가 8기통 모델입니다.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주문이 가능한 그런 브랜드인데 지금 보시는 차는 코리안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편의 장비 또는 옵션이 다 들어간 사양이고요. 플라잉 스퍼는 클래식과 스포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는 클래식이고요. 가격은 3억 3,300만 원이고요. 외장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외장 디자인이 좀 밋밋한 면이 있었는데 이 신형은 좀 눈에 띄는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4개의 헤드램프를 포함한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릴 같은 경우도 세로 바가 적용이 됐고요. 저것 때문에 좀 더 눈에 띄죠. 왜냐하면은 그릴의 바는 저 세로 형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멀리서 봐도 눈에 띄는 그런 디자인이고 전면에는 크롬 장식이 굉장히 많이 쓰인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릴을 제외하더라도 저 범퍼 하단 쪽에 있는 크롬 장식만 봐도 굉장히 좀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헤드램프도 디자인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점등이 되지 않았을 때 저 안쪽의 디자인도 꽤 스타일리시합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은 바깥쪽 헤드램프의 그 전체에 걸쳐서 점등이 되는 방식이고요. 외장 디자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저 보닛의 플라잉 스퍼 오너먼트죠. 보닛 상단에 적용되는 거는 현대적인 벤틀리에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작동 방식은 롤스로이스의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와 비슷해요. 외부로 돌출되어 있다가 안쪽으로 수납이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도난 방지를 위해서 사람이 잡아당기면은 안쪽으로 재빠르게 수납이 되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잉 스퍼는 풀체인지가 되면서 차체 사이즈가 다 커졌습니다. 구형에 비하면 전반적인 사이즈가 다 커졌어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 기존처럼 이렇게 묵직한 그런 느낌은 여전하고요. 경쟁 모델로는 마이바 S클래스가 있는데 그 차와 비교를 하면 차체 사이즈가 조금씩 작아요. 근데 이 플라잉 스퍼는 좀 더 오너 드리븐 같은 성격이죠. 5m 이상의 세단으로서는 프론트 오버행은 꽤 짧은 편이고요. 반면에 리어 오버행은 꽤 길게 설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해지고 눈에 띄는 전면의 디자인에 비해서 후면의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좀 심플하고요. 전면 대비해서 이 후면의 디자인은 좀 여백이 많습니다. 테일램프에도 벤틀리를 나타내는 그 B 엠블렘을 형상화했고요. 머플러는 양쪽으로 2개씩 뽑았습니다. 저 머플러 디자인이 약간 좀 타원형이어서 저것도 고성능차에서 좀 자주 보이던 그런 디자인이죠. 타이어는 피렐리의 P0 올 시즌, 사이즈는 앞이 275에 35R 22, 뒤가 315에 30R 22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500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출력이나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알로이 사이즈나 타이어의 크기가 적당해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차의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피렐리 P0 올 시즌 타이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내는 벤틀리의 기함답게 가장 좋은 소재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그 아래쪽 눈에 잘 안 보이는 곳까지 전체적으로 소재가 균일하게 좋아요. 대시보드 같은 데 쓰인 가죽을 만져봐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보통은 잘 신경 안 쓰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손잡이 안쪽에 거기에도 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재가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디테일한 곳까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차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은 좀 하이그로시의 그 사용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니터부터 저 같은 라인으로 대시보드, 도어 트림까지 하이그로시가 조금 두껍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 상단 그리고 그 아래쪽 시트까지 옅은 붉은색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은 다른 차 또는 다른 브랜드는 잘 보기 힘든 그런 색깔이어서 독특하긴 합니다. 참고로 실내 색상 옵션으로는 10가지의 추가 하이드 컬러가 있다고 하는데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하는 사양으로 이 10가지 이외에도 다 주문이 가능하죠. 다만 고객 인도,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리고 보통 고급차들 보면은 A필러나 천장에 알칸타라나 스웨이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여기도 전부 가죽이에요. 가죽이 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좀 되게 두껍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것도 그렇지만 만졌을 때의 그런 촉감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딱 실내에 앉으면은 확실히 고급차에 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모니터는 12.3인치고요 이 컨셉이 3회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홈 화면인데 기본 3분할로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죠. 거기다가 이게 3웨이 로테이팅이어서 이 스크린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게 회전을 하면서 여기에 3개의 게이지가 나옵니다. 요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계와 같은 그런 디자인 컨셉이고요. 요 게이지 자체가 뭔가 운전에 실생활에 필요하다기보다는 디자인적인 면이 크죠. 그리고 이게 로테이팅 할 때 나침반 같은 경우는 또 바늘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한 번씩 누르면은 방금 그 화면 2개로 전환이 되고요. 스크린을 조금 길게 누르면은 한 번 더 돌아가면서 이렇게 패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 대시보드까지 하이그로시가 이렇게 일체감 있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건데, 이거는 뭐 굳이 왜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이 홈 화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3분할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행인데,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키면은 여기서 주요 메뉴, 큰 메뉴가 보이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내비게이션 관련, 이거는 블루투스고요. 내비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지금 굉장히 휘황찬란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작업한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화질 자체가 다른 부분 대비해서 이제 갑자기 좀 확 떨어지죠. 그리고 이건 TPG, 미디어, 전화,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운전과 관련된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나이트 비전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 인텔리전트 코팅이 있고, 여기서 차고 높이 조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라잉 B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항상 표시와 숨김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 모드도 있고, 이거는 당연히 자동 모드가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무드라이트 또는 운전자 보조와 관련된 메뉴가 나옵니다. 무드라이트 설정의 경우에는 이게 색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딱 차에 타면은, 요즘에 벤츠가 무드 조명에 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S클래스만큼은 아니지만 그거와 거의 비슷하게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는 부위별로 따라서 색상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색상이 있고 강조 색상이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색상 부위별로, 그리고 팔레트도 활기 있게 차분하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공조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모니터에서 설정해도 되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으로 공조 양치를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들 대비해서 이게 운전 쪽으로, 실내로 좀 이렇게 가까운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운전석에 앉아서 손을 뻗으면은 약간 좀 달랑말랑 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고급차에 있는 센터페시아에서 다이얼로 조절하는 그런 그 인터페이스가 없고요. 물론 이걸로도 조작이 가능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터치, 이 모니터 가까워서 충분히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조작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리고 컴포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공조장치 메뉴가 좀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유형 발생기도 있고, 여기서 스타일도 강중약 3가지, 발판 오프셋도 이게 3가지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후방 공조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메뉴 자체는 되게 좋은데, 이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나 그래픽이 뭔가 이렇게 벤틀리급과는 약간 좀 모자라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후방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도 스타일과 강중약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는 네임 오디오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액티브 베이스와 서브우퍼, 저음, 고음을 이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에서 포커스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된 메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운전자와 전방, 전체, 후방, 클래식, 디지털 미디어, 음성까지 되게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음량이고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차량과 관련된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도어 잠금 해제와 뭐 트렁크, 키리스 엔트리 등등의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가 막 회전도 되고 그래서 되게 현란한데, 막상 안쪽에 있는 메뉴의 그 종류가 그렇게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아까 내비게이션과 비슷하게 이 후방 카메라도 화질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기본 2분할이고요. 오른쪽이 위에서 내려다본 탑뷰고, 여기에 눌러서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적용이 되는 그 한 바퀴 회전해서 볼 수 있는 그 3D 있잖아요. 그 기능은 없고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큰 메뉴로 갈 수 있는 버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이그로시도 있는데, 이런 이제 금속 장식이 많이 쓰이면서 좀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굉장히 클래식하죠. 이게 보통 차에서는 거의 안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송풍구 그 열고 닫는 거는 다이얼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딱 막아버리는, 이것도 아마 수작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막히고요. 한번 누르면 안 튀어나와요. 이렇게 당겨야 됩니다. 가운데는 아날로그 시계가 있는데, 요즘에는 아날로그 시계가 점점 안 쓰이는 그런 추세인데, 벤틀리에는 또 잘 어울리네요. 이 시계가 이렇게 밝은 데서 봐도 예쁜데,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면 좀 더 예쁩니다.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무선 충전 패드의 위치가 꽤 좋아요. 핸드폰 충전시킨 상태에서도 화면이 좀 잘 보이는 편이고, 반면에 기어 레버랑 여기에 그 간격이 좀 좁아갖고 넣고 뺄 때 약간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어 레버는 전형적인 벤틀리 스타일이고, 요즘의 트렌드에 비추면은 이 기어 레버의 그 두께가 꽤 큰 편입니다.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앞뒤로 한 번씩 밀면은 R&D로 변경이 되고, 요 P 버튼 여기 있는데 뭔가 이렇게 동선상 P 버튼이 약간 좀 누르기가 쉬운 그런 위치는 아니고, 다른 차들과 좀 다른 게 이 차가 이렇게 변속을 할 때 이 위에 있는 B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때 이게 뭔가 작동 거리가 좀 길어서 약간 좀 처음에는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보통은 이제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P로 체결은 안 되고요. P로 변경하라고 문구만 뜹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 주변에는 공조장치와 관련된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런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포르쉐를 연상시키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모니터 내의 그런 메뉴 이런 것도 약간 좀 포르쉐와 비슷하죠. 이 공조장치는 양쪽 모두 독립식이고요. 그러니까 이 다이얼로 각자 바람 세기와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제가 아우디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이얼 돌렸을 때 이런 소리가 꽤 듣기가 좋습니다. 참고로 이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그 멀티펑션이에요. 제규어 랜드로버처럼.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본은 이렇게 온도 조절이고요. 바람 세기를 조절하려면은 날개 있잖아요. 이걸 한번 더 누르면은 바람 세기 조절하는 화면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근데 여기 약간 불편한 게 이렇게 바람 세기 화면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이게 다시 온도 조절 바뀌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한 면은 있고요. 이 차에도 통풍과 열선 시트 3단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로는 좀 드물게 시동 버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에 보통 시동 버튼이 계기판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차는 요 딱 중앙에 있어요. 이 시동 버튼은 이것도 약간 멀티펑션인 게 가운데 부분이 시동 버튼이고요. 이 테두리의 요 다이얼은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와 마이 벤틀리, 컴포트, 커스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뒷유리 블라인드고요. 이 뒷유리 블라인드가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거는 다 이 버튼 하나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것도 이쪽이고 올리는 것도 이쪽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의 버튼은 썬루프 블라인드고요. 참고로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썬루프 블라인드와 그 옆유리 블라인드도 같이 작동을 합니다. 이 커버를 열면은 이 컵홀더의 커버도 움직임이 좀 굉장히 부드럽기도 하지만 좀 느리네요. 보통의 차들과 달리 이 컵홀더는 그 깊이가 좀 있는 편이고 실내에서 좀 가장 재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 컵홀더의 플라스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하이그로시가 적용되어 있긴 한데 이 자체가 금속이어서, 그러니까 플라스틱과 금속은 만졌을 때 그 온도가 다른데 이게 지금 되게 차가워요. 키도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이 센터 콘솔 박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없어요. 이 콘솔 박스가 이렇게 슬라이딩만 되고 이게 열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납 공간이 이 가운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오버헤드 콘솔에는 썬루프 관련 버튼들이 모여 있는데 버튼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되게 오밀조밀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틸팅이고요. 이거는 이 차가 썬루프가 나뉘어지는데 뒤에 부분만 따로 열 수도 있습니다. 운전대에는 차 사이즈 대비해서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림의 두께는 약간 좀 있는 편인데 저한테는 좀 이렇게 딱 맞는 그런 두께감입니다. 이 운전대는 이게 투톤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쪽이랑 안쪽이랑 색상도 다르고 가죽의 재질도 조금 다른데 그 만졌을 때의 그런 그립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금속이랑 소재가 쓰였고요. 요 스포크에 적용된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인데 아우디랑 배치라든가 느낌은 비슷한데 림에 적용된 소재가 워낙 좋아갖고 아주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또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물론 스포크에 있는 이 플라스틱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재질이 떨어지긴 합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습니다. 계기판이 디지털로 바뀌었지만 그 디자인은 기존과 아날로그와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디자인을 디지털로 재해석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의 디지털 그 화질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렇게 페이지 넘겨서 주요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아주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뷰를 누르면 이렇게 좀 더 확대가 되는데, 이거는 아우디 폭스바겐과 좀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요즘에 디지털 계기판들과는 달리 이제 보통 계기판 디자인 바뀌잖아요, 디지털은. 근데 이 차는 안 바뀌어요. 계기판 디자인이 딱 요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보여지는 정보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가운데 디지털 속도계가 좀 크게 표시가 되는데, 이 차는 하단에 표시가 되고요. 물론 HUD가 있으니까 이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실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시트예요. 성인 남자에게 크기가 넉넉하기도 하지만 앉았을 때 착자감이 정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죽의 느낌이 좋기도 하지만 편안하면서도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잡았다 갈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적으로 좌판의 길이가 짧은 편 아닌데 앞쪽으로 연장도 가능하고요. 시트 포지션도 꽤 낮게 내려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은 옷과의 밀착성도 꽤 좋고요. 헤드레스트도 좀 특이한데 이게 날개가 이렇게 오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다 머리 크기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맞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도어 트림도 여러 가지 소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이그로시 가죽, 거기다가 3D 퀄팅, 다이아몬드 패턴까지, 저거는 업계 최초라고 하죠. 이 도어 트림 역시도 좋은 소재들로 꼼꼼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특히 저 도어 손잡이 있잖아요. 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을 넣어서 딱 만졌을 때 이 안쪽에도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약간 돌기 같은. 그러니까 좀 사소한 부분에서도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거기다가 이 아래쪽의 스피커 커버도 이게 디자인이 좋기도 하지만 만졌을 때의 그런 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히 좋은 차는 페달도 좀 고급스럽죠. 저 브레이크 페달에도 B, 벤틀리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근데 다른 차에 비해서 그 브레이크 페달의 그 좌우폭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 가속 페달도 오르간 타입입니다. 차 크기에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2열의 거주성 또는 무릎 공간은 꽤 넓습니다. 제가 앉으면 무릎과 앞시소 사이에 주먹이 3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S클래스 숏 휠베이스 스탠더드 그거보다는 좀 더 넓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에 앉으면 이제 공간과 함께 전반적인 내장재가 좋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켜서 좀 더 편한 자세로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편합니다.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은 좀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가운데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게, 그리고 좀 넓어요. 그래서 사실상 2열은 2인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차 2열 시트 보면은 안전벨트가 3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2인승입니다. 그리고 2열에도 도어 트림과 요 도어 포켓에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별도의 액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액정의 크기는 작은데 여기에 그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운전과 관련된 메뉴 제외하면은 여기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 여기서 공조양치라든가 조명, 그러니까 무드 조명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비도 여기서 표시가 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기에는 좀 액정이 많이 작네요. 그리고 블라인드도 여기서 전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드 열기와 모드 닫기. 심지어는 플라잉 B 있잖아요. 엠블렘. 이것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2열에서까지 설정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리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트릭 컴퓨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액정 같은 경우에는 탈착도 가능한데,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슥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폼이 나죠. 이게 자석 같은 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놓고 쓸 수도 있지만 태블릿 PC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설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공조와 디스플레이 시스템 등의 메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송풍구가 있고요. 참고로 송풍구는 여기에도 있고 B필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핸드폰 딱 놓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 2개가 있어요. 이게 디자인이 좀 특이하네요.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USB 단자 2개와 C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이 앞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이 플라스틱도 이게 약간 좀 무광인데 이것도 느낌이 괜찮네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잉스폰 전반적으로 소재가 좋은데 2열의 암레스트 이 커버 여기에도 이게 금속이 적용이 됐어요. 거기다가 암레스트도 전동이에요. 이게 슥 하고 닫히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화장 거울이 있습니다. 확실히 좋은 차답게 화장 거울의 면적도 꽤 크지만 이런 조명이라든가 안쪽에 있는 이 소재도 빈틈이 없네요. 그리고 2열 오버헤드 콘솔에는 블라인드를 따로 닫을 수 있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2열에도 블라인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동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옆에 쪽창도 저기도 블라인드가 있죠. 그리고 이 차는 2열 헤드레스트도 꽤 편합니다. 이게 약간 머리를 뉘어보면은 좀 베개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편하죠. 예, 플라잉 스퍼 시승기 주행 때 오디오가 통째로 날아가고 제 차를 타면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들리는 주행 중 뭐 외부 소음, 타이어, 풍절음
엔진 소리는 플라잉 스퍼가 아니고요, GV70입니다. 플라잉 스퍼는 굉장히 비싼 고급 세단이고 주행 중 전체 방음도 꽤 좋은데 시동을 걸 때는 그 배기음이 조금 강조가 돼 있어요. 밖에서 들으면은 배기음이 조금 있는데 실내에 있으면은 배기음은 거의 안 들립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전체 방음이 좋은 거죠. 그리고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충분히 조용한데 이게 엔진이 크잖아요. 출력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그 실내에서 듣는 엔진 소리는 좀 확실히 큰 엔진이다 또는 고출력 엔진이다 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그 진동도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습니다. 공회전 때는 그 진동이 거의 안 느껴져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4리터 8기통 트윈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550마력이고요. 그러니까 구형에 비하면은 기본 출력이 조금 높아지기도 했고 초창기 W12 엔진과 비교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8기통 엔진의 출력도 꽤 높아진 거죠. 이 차 처음 타면서 가장 인상적인 게 승차감인데, 보통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가 승차감이 좋잖아요. 자잘한 노면 충격도 잘 흡수를 하고. 근데 이런 빨래판 구간 지날 때 보통 차들은 이렇게 상하로 바운싱이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충격이 자잘하게 실내로 전달이 되는데, 이 플라잉 스퍼는 그런 충격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를 합니다. 마치 이게 없는 것처럼 슥 하고 지나가요. 제가 투아렉 에어 서스펜션 있는 차 시승하면서 승차감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아무래도 세단이고 더 비싼 차다 보니까 그거보다 한 2배 이상 좋은 것 같아요. 딱히 수치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 정도로 노면 충격을 굉장히 흡수를 잘합니다. 그리고 플라잉 스퍼가 상하의 바운싱이 기본적으로는 좀 있는 편이에요. 댐핑이 좀 부드럽고 상하로 움직이는 좀 거리가 있어갖고 그런 면에서는 노면 충격 흡수에 좀 더 유리한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전체적인 방음이 되게 좋은데 하체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어 소음이 굉장히 적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방음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타이어 자체도 노면 소음이 적은 제품을 끼웠기 때문에 아스팔트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노면 지나갈 때도 타이어 소리가 잔잔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방음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보통 방음이 좋은 차들이 속도가 높아지면은 다른 부분보다 앞유리에서 부딪히는 그런 풍절음이 조금 더 잘 들리는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로 코너를 돌아보면은 평상시의 그런 기본 컴포트에서의 감각과는 달리 코너도 굉장히 잘 돕니다. 보통 이렇게 큰 차들은 승차감을 좀 더 우선적으로 지향을 하고, 그리고 빠른 뭐 코너링이라든가 핸들링 이런 거는 약간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코너도 굉장히 잘 돌아요. 방금 지나간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격이 되게 직접적으로 크게 전달이 되는 곳인데, 저기를 저렇게 쓱 하고 넘어갈 정도면은 충격 흡수 능력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가장 좋은 수준의 승차감과 함께 운동 성능까지 같이 갖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좋은 승차감과 좋은 회전 성능을 동시에 갖춘 차가 좀 드문데 플라잉 스퍼가 그런 경우네요. 막상 코너 돌아보면은 되게 큰 차라는 느낌이 정말 별로 안 듭니다. 이 차는 컴포트 모드에서 하체가 꽤 부드럽고 상하의 바운싱의 그 거리도 긴데, 그거에 비해서 막상 코너에 들어가면은 차체가 기울어지는 그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래서 이 차는 막상 코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컴포트에서도 스포티합니다, 움직임이. 그리고 이 차는 엔진 출력의 수치에 맞는 가속력을 발휘를 합니다. 이 차가 공차 용량이 2.5톤이어서 굉장히 무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 출력이나 토크가 워낙 세다 보니까 가속력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느낌은 다른 차와 조금 다릅니다. 확실히 대형 세단이어서 그런지 처음부터 이렇게 확 하고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후반에 갈수록 더 가속력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죠. 보통 되게 빠른 차들이 소위 말해서 고속발이 좋다고 하는데 이 차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15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200 이상에서도 멈칫거림이 없이 쭉 속도가 올라갑니다. 참고로 이 차는 타이어 때문에 속도 제한이 270으로 제한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270이 되면은 속도 제한이라고 문구가 뜨죠. 참고로 신형 플라잉 스퍼 8기통의 최고 속도는 318km입니다. 이것도 구형보다 높아진 거죠.
요즘에는 대배기량 차들이 실린더 컷오프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플라잉 스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적은 상황에서 4기통만 운행을 하는 거죠. 4기통은 휴지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하가 적은 정속 주행할 때는 연비가 꽤 잘 나옵니다. 보통 고출력 차들이 밟을 때와 천천히 달릴 때의 그런 연비 차이가 꽤 크잖아요. 출력이 낮은 차들보다 그런 차이가 더 드라마틱하게 커지는데, 이 차도 빨리 달리면은 진짜 연료 게이지가 뚝뚝 떨어지고요. 반면에 천천히 달리면, 그러니까 4기통 모드로 달리면은 생각보다는 연료 게이지가 굉장히, 또는 주행거리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한 90 정도로 천천히 달리면은 이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기도 해요. 플라잉 스퍼도 리어휠 스티어링이 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바퀴가 저속에서는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조향을 하고요.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조향을 해서 고속 안정성 또는 회전 반경을 줄이는 거죠. 확실히 리어휠 스티어링이 효과가 있는 게, 보통 이 정도 전장의 차라면은 저 3차선 도로에서 유턴하잖아요. 그럼 거의 꽉 차게 돌아가는데, 이 차는 그래도 좀 남아요. 정지 상태에서 돌려보면은 뒷바퀴가 S클래스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많이 돌아가는 건 아닌데, 대략 한 2.5도 정도가 조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핏 보면은 저게 잘 티가 안 나는데, 주행에서는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컨디션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주행을 하다가 이제 고저차가 있는 거에서 차가 떴다가 착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착지한 후에 앞쪽이 이렇게 좌우를 흔들려요. 이런 차가 거의 없거든요. 특히 이 플라잉 스퍼 같은 경우에는 초대 모델부터 고속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차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신형이 그럴 리는 없기 때문에 이 차 컨디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차 반납하고 바로 수리에 들어갔다가 합니다. 근데 제가 탄 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높은 속도에서는 그런 현상이 조금 더 줄어들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파워트레인 뿐만 아니라 댐핑까지 좀 더 공격적으로 바뀌는데, 저는 이 스포츠 모드에서의 승차감도 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둘 중에 뭐가 좋고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성격이 다른 좀 그런 정도이고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스포츠 모드에서의 승차감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컴포트는 상하로 저속에서 너무 많이 좀 출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런 뭐 롤이라든가 바운싱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스포츠에서의 승차감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무난한데, 아주 저속에서 1단, 2단 또는 3단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는 좀 이렇게 울렁거림이 좀 있어요. 약간 좀 튀는 것 같은. 회전할 때는 컴포트와 스포츠의 차이가 좀 뚜렷합니다. 컴포트에 비하면은 스포츠의 최종 속도가 더 높게 나오고, 움직임 자체도 더 공격적이고, 그리고 정점에서 지나갈 때는 약간 좀 뒷바퀴 굴림 같은 그런 느낌도 나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또는 이 정도 가격의 고급 세단으로서는 좀 드물게 굉장히 좀 스포티한 그런 운동 성능이고요. 확실히 벤틀리가 굉장히 비싼 차이긴 한데, 그래도 스포츠 DNA가 있잖아요. 그런 면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마이바흐 S클래스나 롤스로이스와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 신형 플라잉 스퍼를 시승해보니까 구형에 비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업에서의 포지션이 변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좀 더 호화 사양으로 바뀌었죠. 가장 단적인 예가 저 후드 오너먼트고요. 참고로 운전하면서 벤츠처럼 저 앞에 있는 오너먼트가 좀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시트 포지션 가장 낮추면은 저 오너먼트가 상단만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전체가 다 보이면은 좀 더 운전하면서 시각적인 만족도가 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라인 있잖아요. 중앙에 보닛에. 저게 운전하면서 유달리 좀 눈에 잘 들어오긴 합니다. 구형은 외장 디자인이 좀 심심한 면은 있었는데, 신형은 그거보다는 좀 더 화려해지고 존재감이 있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거는 좀 호불호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있는 건 좋은데 약간 좀 투머치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미국이나 좀 중국 시장을 많이 고려를 해서 외장 디자인을 디자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내나 운전 감각을 보면은 이 차는 그 오너와 쇼퍼 드리븐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벤틀리에 따르면은 플라잉 스퍼는 점점 오너 드리븐의 그 비율이 높아지면서 새 모델을 개발할 때 그걸 좀 반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운전을 하거나 2열에 탑승을 해보면은 그 두 개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징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1열 대비해서 2열은 좀 승차감이 떨어지기가 마련인데 이 차는 확실히 고급차하고 비싼 차다 보니까 2열의 승차감이 1열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열의 댐핑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어서 하체의 충격을 굉장히 잘 흡수를 해주고요. 방음도 꽤 잘 돼 있어요. 근데 휠하우스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은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2열의 승차감이나 시트의 편안함, 공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차는 쇼퍼 드리븐으로 사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편의사양도 좀 더 좋아졌는데 확실히 이 차가 코리안 스펙이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사양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풍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저 나이트 비전도 있죠. 나이트 비전이 사람이 야간에 좀 보기 힘든 그런 물체, 보행자라든가 뭐 다른 차, 뭐 자전거 등등을 감지를 해서 계기판에 표시를 해주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유용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죠. 참고로 이 계기판에 표시되는 그 면적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패키징으로 봤을 때는 구형보다는 한층 더 잘 팔릴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는 실내에서 잡소리가 있어요. 이 차가 동반자석 쪽 도어트림과 이쪽 계기판 쪽에서 잡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첫날의 경우에는 보통 프레임리스 도어 타면은 그 옆유리에서 바람 소리가 좀 들리잖아요. 그거와 좀 비슷한 소리가 들렸는데 코너를 좀 2번 정도 돌고 나니까 또 그 소리는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2열 공간이 충분히 호화스럽고 넓긴 한데 편의 장비가 예를 들어서 뭐 별도의 모니터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로써 벤틀리 신형 플라잉 스퍼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